안녕하세요. 홍정선입니다. 배우 하정우의 하를 여름하로 생각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여름엔 하정우, 여름 극장가는 하정우가 책임진다 라는 뜻인데요. 2018년 여름엔 이 시과 함께 인과영과 함께 나고 있는데 2년 전 2016년에는 바로 이 영화가 여름을 장식했습니다. 김성훈 감독 연출, 본명 김성훈, 배우 하정우 주연의 터널인데요. 712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던 이 영화, 허윤 변호사와 다시 보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어떤 시청자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개해 주시죠. 그 남자에게 남은 것은 휴대전화의 78% 남은 배터리, 그리고 생수 2병, 딸의 생일 케이크. 무너진 터널 속 처절한 하정우의 생존 사투입니다. 영화 터널 보시겠습니다. 하도대리점 이정수입니다. 내가 8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에 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책반 김대경입니다. 예,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곧 나간다. 장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나 살아있는데. 난 못하겠어. 오빠 지금은 왜 나랑 치는 거야? 그 한 명! 아직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와, 이 하정우표 원맨쇼 새롭다, 신선하다 이렇게 호평하는 분도 있었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이 정통 재난 영화의 만듦새에서 벗어난 이 영화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나름대로 엄청난 호평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일이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하정우가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시민적인 그렇게 좀 쪼잔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낯설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성훈 감독이 아니 내가 왜 하정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했겠느냐. 난 처음부터 이런 결의 영화를 생각했고 그래서 하정우를 캐스팅했다라고 했고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에 막 그렇게 눈물겨운 사투였다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할 배우가 또 계실 거다. 근데 또 이런 분위기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 놀라웠던 게 관객분들이 이거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뭐 괜히 700만 넘게 712만이 들지는 않잖아요. 네네. 일부에서는 영화가 뭐 특정 사건이나 뭐 특정 정치인을 떠올려서 좀 불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쨌거나 그게 현실이었고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영화를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지 말자라는 교훈을 되새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터널이라는 영화는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일궈내서 사랑해 주신 관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독과 배우와 관객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그때 바로 흥행작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영화에서 배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허 변호사는 어느 배우에게 좀 마음을, 눈길을 두셨나요?
어쨌거나 이제 주인공 하정우가 가장 네. 기억에 남는데요. 재난 영화 주인공을 하정우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각하고 그쵸. 정통의 재난 영화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하정우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물을 나눠주면서도 물이요?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아, 이거 주면 안 되는데라고 하고 갑자기 그리고 또 마시면 강아지 완전 한 마리가 씻으니까. 나오는데 조금씩 강아지를 속여서 자기가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실 강아지 밥인데 강아지 네.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나 속이는 네 그런 개?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머 코드들이 혼합이 되면서 네. 실제로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런 유머나 아니면 웃음을 잃지 않아야 맞아요. 더 오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하정우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제 홍 기자님께 좀 되돌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배두나 배우의 힘을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내 남편 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밥은 다 못 해줘도 밥 위에다가 달걀 후라이 하나씩 얹어주려고 그 노력을 하는 모습, 그것 때부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혼자여서 그런지 좀 뭉클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정수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분의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연 배두나에게 온갖 막 물리적, 정신적 막 고통을,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배두나라는 배우 연기가 참 깊다. 내면의 연기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촬영장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촬영장 뒷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제가 이 있겠습니까? 촬영장에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게 세트잖아요. 근데 이게 터널 아니다 보니까 무너진 터널 아니다 보니까 이게 CG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흙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 흙은 아니고 인체의 어떤 무해한 그런 황색 가루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목이 너무 아프고 제가 그 다음날 사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아무리 뭐 마스크를 쓰고 한다지만 스태프들도 고생이고 배우들은 아예 마스크도 쓸 수 없잖아요.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와, 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배두나 씨가 어떤 이런 부분을 고민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미혼 입장이잖아요. 근데 남편을 포기하는 이 얘기를 바로 남편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본인이 전하잖아요. 아니 이게 아무리 영화지만 말이 되냐. 어느 부인이 이걸 포기하겠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하겠냐. 고민을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정수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정말 마지막 한 사람 누가 해야 된다면 그건 세연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배두나 씨가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뭔지 알 것 같다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은 것 같다.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라 했는데 오빠가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오늘 서명하고 왔어. 제2터널이라고 근처에 있는데 그거 공사 다시 해도 된다는 서명이야. 나 철수해야 된대. 이제 구조 작업 끝났어. 기다리지 마. 혹시나 오빠가 모르고 기다릴까 봐. 근데 오빠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오빠 너무 미안해. 미안해. 오빠. 네. 오빠 정순 씨. 오빠. 미안해. 어떡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정말 영화를 통해서 하정우를 통해서 한 번 울었다면 한 배두나를 통해서는 2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 울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배두나 씨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이제 법률 속으로 또 들어가서 영화의 법이 쓰다 시작해보죠. 자, 영화 이 터널 제목처럼 영화의 터널이 무너지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뭐 누가 일부러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 이거 벌을 받아야 되겠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당연히 터널을 만든 그 시공사가 될 텐데요.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게
터널 암석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락볼트가 좀 적게 시공이 됐다. 이거는 뭐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즉 이제 최초 시공사인 건설사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뭐 공법에 있어서 혹시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에 따른 책임이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이 보수나 관리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인데요. 터널이나 뭐 교량이 그 건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자체에 이제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걸 이제 피로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로균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피로균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전진단도 뭐 잘했다면 뭐 이 시공사의 잘못이든 도로공사의 뭐 감독의 부분도 물론 잡아낼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안전진단 이전에 이미 공사 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네. 과연 이러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되냐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터널 그리고 다리 뭐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때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터널이나 교량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책임을 모두 묻게 된다면 정말 볼트 하나 설치한 근로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당시 예를 들면 판례의 태도는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고 그 과실이 경합되거나 아니면 연달아 일어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누구의 과실이냐를 따지지 못하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기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리였고요.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면 법감정에 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만들어낸 게 이제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정범에 의해서 뭐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처벌을 했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했죠, 당시에. 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국민들 속이 후련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과실범의 공동정범. 요게 뭐길래 그때 국민들은 좀 시원했지만 당시 이게 법리적으로는 안 맞다 이렇게 좀 비판도 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알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범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과실이라는 거는 고의가 아닌 과실입니다. 뭐 실수라던가 아니면 태만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공동으로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같이 절도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같이 이제 물건 훔치자는 그러한 결의, 범죄에 대한 결의가 필요한 건데 과실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을 찾아보니 처음에 시공사가 제대로 설계를 안 했고 뭐 구조물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고 그리고 만들면서 또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그 공사가 된 이후에 이 다리를 교량을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되는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러한 공적인 기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서 결국 이러한 수많은 과실들이 모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여러 명이 과실을 저질렀고 그 과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겹쳐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범죄를 내가 다리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내지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공동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나는 그냥 볼트 하나 덜 조였을 뿐인데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수십만 개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렇죠. 하나를 내가 좀 덜 조였다 해서 이게 다리가 무너지리라는 네. 그런 것까지 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의로 누가 뭐 성수대교를 무너뜨려, 영화 속 터널을 무너뜨려, 고의로 무슨 범죄로 그런 건 아니더라도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큰 비극을 불러왔다 하고 처벌을 내렸던 경우가 성수대교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영화 속 터널을 보면 진짜 누가 어느 부분에 잘못했는지 사실 좀 이게 별로 구분이 잘 안 돼 보여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화 속 얘기로 돌아가면 어떠신가요? 사실 영화도 그렇고 성수대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과실범의 미수범이라는 그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결과 발생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기여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미수범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기수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실제로 결정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수의 예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과실범의 미수범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못하고 무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법원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전원을 무죄로 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었고 속이 후련하고 이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라는 굉장히 호평을 받은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사실 법에도 감정이 있다. 근데 때로 그 감정이 팩트나 법리보다 정의에 가까울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판례를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또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왜 전장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혹은 거기에 뭔가 지원의 손길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너 사진 기자야, 너 그때 그 사진을 찍었어야 됐어, 그 아이를 구해야 됐어 이런 도덕 부분에 대한 논란도 늘 있잖아요. 이 영화 터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자가 이제 그 남은 배터리 78%고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막 이 정수 하정우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안의 상황은 어떠냐 뭐 막 물어요. 그 기자는 기자대로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 구조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 기자가. 이런 비판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하정우의 생명줄은 당시 전화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78% 남았다고 해도 길어야 뭐 이틀, 3일 계속 통화를 할 경우에는 뭐 하루도 안 가는, 몇 시간도 안 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외부와의 연결점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기자가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낭비를 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 재난 현장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언론사의 특종 경쟁으로 인해서 뭐 지나치게 사고가 확대된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쓸데없는 과정이 생략된 채 오직 그 구조 작업에만 집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월호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초기에 전원이 구조됐다 이런 오보도 발생을 했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생존자가 있다, 뭐 무슨 수심이 어떻게 됐다라면서 각종 오보가 양산이 되면서 맞습니다. 그 수색 작업 그리고 구조 작업 자체가 좀 혼란에 빠진 거는 사실인데 하지만 그 이후에 과정들을 보면 초기에 언론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세월호가 어떻게 침몰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결코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을 그런 진실의 한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또 왜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게 보면 이 한 명의 일병을 구하겠다고 장군도 아닌데 국가가 나서는 이거는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힘든 걸까 싶을 정도로 여기 지금 정수 하정우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 인간의 생명대, 이 경제적 어떤 손실의 가치 이걸 놓고 막 사람들이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또 뭐 도룡령 때문에 뭐 공사가 중단돼서 뭐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또
부분도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003년에 이제 소송을 냈는데요. 네. 그 경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천성산의 원효 터널이라는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도롱뇽 서식지가 있었고요. 많은 도롱뇽이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이 도롱뇽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잃겠네요. 예, 그래서 도롱뇽과 그 도롱뇽의 친구들이 원고가 돼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건설을 중단을 해달라라는 가처분 소송인데 아니 도룡뇽이 소송을 내서였다고요? 그냥 단순히 뭐 도룡뇽 살리겠다고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라 사실 뭐 도롱뇽이 어떻게 소장을 만들어서 내고 그러겠습니까? 이 도룡뇽과 도룡뇽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기를 한 건데요. 이제 원고로서 제기한 주체는 도룡뇽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롱뇽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룡뇽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많이 듣는 용어긴 한데 가처분 소송 좀 정확히 배워보고 갈게요. 가처분 소송이라는 거는 본안 소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그 소송을 내면서 임시적으로 미리 처분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제가 홍 기자님께 1,000만 원 받을 게 네. 있었을 때 1,000만 원 돌려줘라는 소송이 이제 본소가 되는 거고요. 그 본소에 앞서서 홍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을 못하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래서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홍 기자님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팔아서 현금화를 시킨 후에 낭비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라는 소송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가처분 소송 확실하게 이제 들어왔고요. 이 도룡뇽이 이런 가처분 소송을 낸다, 뭐 하여튼 소송을 낸다 이거 들을수록 재미있는데 법원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서도 그리고 관습법에 따라서도 이 자연물인 도롱뇽의 원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공사가 3년 정도 중단이 됐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150억 정도 손해가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혹시 도룡뇽 말고 다른 친구들도 낸 적이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인간이 이제 동물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몇 건이 있었고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점박이 올빼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레엄산에 서식하는 붉은 다람쥐. 네. 이런 사건들은 동물이 이제 소송의 주체가 됐고요. 일본에서는 토끼가 소송을 했습니다. 우는 토끼라는 토끼인데요. 1999년 홋카이도 국립공원 인근의 환경단체가 이 천성산과 마찬가지로 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터널 공사로 인해서 토끼가 살 수가 없다라며 이제 토끼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한 30년 걸려서 토끼가 이겼습니다. 아, 오늘도 또 새로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런 터널이 무너졌다. 그럴 때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성수대교 판례로 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배웠고 이 터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이게 도룡뇽이 소송을 해서 뭐 그랬었다는 거. 새로운 얘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좀 뿌듯한데 저는 오늘 이제 재난 영화인 터널을 다시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 터널이 무너진 것은 여러 명의 과실이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아주 조그만 과실이 모여서 큰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씩만 더 주의를 하게 되면 조금씩만 더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러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그 시작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불감증과의 결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허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동이 입학시 때까지 기다려줄게.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천년 전 고려시대 최고의 무사. 환생 싫어. 임수홍 그만! 듣고 싶습니다, 성주신님.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천년 전 일이라고!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염라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리책 또는 리명훈이라고 불리지. 박석영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북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왕후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의 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아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거야. 박 선생,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오. 정신 나간 아파트 한복판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비명소리요? 요즘 누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다 그런 거지. 당신 살인범 봤으면 신고할 거야? 신고하지, 당연히. 됐다, 잘 보이네, 씨. 그날 봤죠? 그놈 아직도 이 동네 돌아다니고 있다고요?